예,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토리텔링의 역사적인 맥락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약간은 좀 어렵고 재미없어 하는 경향이 많으신 것 같아요. 수업을 할 때마다 그 지점이 좀 약간 좀 고민스럽긴 한데 저는 사실은 이 역사를 이야기하는 걸 정말로 좋아하거든요. 예. 됐으니 많은 분들이 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강의의 제목은 혁명기의 서사들입니다. 혁명기의 스토리텔링들. 자, 혁명이라고 하면 많은 혁명들이 있었죠. 과학혁명, 산업혁명, 시민혁명. 뭐 크게 나눠서는 뭐 이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학혁명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루어진 특정한 혁명들입니다. 예, 아이고, 못생긴 얼굴이 지금 자꾸 나오네요. 이거 다음 시간에는 머리도 정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학혁명은 과학기술들에 기초한 어떤 좀 인류의 가치관의 변화, 혹은 약간 좀 세상을 파악하는 방식의 변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산업혁명은 사회적인 어떤 산업의 모델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 그 자체를 그렸던 것 같고요. 시민혁명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시민들의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인권 사상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폭발적인 요구로서 터져나오게 된 그런 혁명들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이 혁명들이 중요한 이유는 적어도 이 수업 시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스토리텔링들이 바로 이 시기에 폭발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천천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혁명기에 탄생한 특정한 장르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장르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당연히 이제 산업혁명이나 과학혁명 이전에도 인류는 살아가고 있었죠. 근데 그 이전의 역사들을 따지는 건 굉장히 지난하고 지루한 작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사람들이 살던 방식과 산업혁명과 과학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거의 뭐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획기적으로 변화한 측면이 크거든요. 예.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예. 그때는 계급이 당연한 것이었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가지 직업, 그것도 이제 대부분은 물려받는 형태의 직업들이었죠. 이런 직업을 갖고 평생 동안 그 기술 하나에 빗대어서 살아가는 게 당연했던 시대였어요. 조금 다른 말로 한다면 닫힌 사회였던 거죠. 물론 현대사회가 그만큼 열려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여지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사회적으로 다른 상상력들이 허락되지 않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혁명 이전에, 산업혁명이라든가 과학혁명 이전의 사회들은 여러 가지 상상력이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게 됩니다. 전 시간에 저는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했던 사건이 스토리텔링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처음 활자 인쇄기를 발명한 건 한 1400년대 그쯤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457년? 뭐 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시기는 잡을 수가 없겠죠. 15세기 정도였습니다. 15세기에 구텐베르크는 인쇄기를 통해서 같은 내용의 책들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기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상당 부분 바로 막 소설이 발전하든가 스토리텔링이 발전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시에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만들었을 때 그 인쇄기를 통해서 찍혔던 책들의 대부분은 종교서적이었습니다. 성경이죠, 성경. 왜냐하면 당시의 서구 사회는 기독교 중심 사회였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어쩌면 이 성경만 찍어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였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문자를 익히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것은 특권층 혹은 특정 계급, 그러니까 성직자겠죠. 성직자나 귀족층들만이 읽고 쓸 줄 알았던 겁니다. 자, 시간이 흐릅니다. 르네상스가 지나가고 중세의 그 기독교 중심의 중세 사회가 한참 동안 이어지고, 그리고 르네상스가 탄생했다가 비로소 사람들이 과학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기술이 발전하죠. 그리고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물건을 폭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공장이 만들어지고 기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생산할 수 있게 되죠. 이른바 산업혁명이 시작된 겁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자 가장 먼저 필요해진 건 노동력이었겠죠. 그런데 첫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혁명기의 노동자들에게는 몇 가지 소양들이 필요했어요. 기본적으로 기계를 돌릴 수 있어야 했고, 그리고 이 기계를 통해서 생산한 물건들을 여러 가지 곳으로 이제 보급을 하는 데 있어서 문자를 읽고 쓸 줄 알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나라에서 그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비로소 의무적으로 공교육을 시키는 시스템이 완성되게 됩니다. 예전 사람들은 거의 학교에 가질 않았죠. 특히나 이제 자신이 농부 계급이고 자기 몫의 경작지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굳이 글자를 익힐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농경사회가 끝이 나고 산업사회를 이행되자 숙련된 기술자들, 숙련된 노동자들이 필요했고, 이들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학교를 짓고 여기에서 의무적으로 일정 부분의 교육을 마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문맹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더 이상 문자가 특권 계급의 향유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읽고 쓸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비로소 첫 번째 수요가 탄생하게 되죠.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은 그걸 갖고 자신의 여가와 유흥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최초에 이렇게 처음으로 읽고 쓸 줄 알게 된 독자층들이 최초의 독자층들이 가장 선호하던 읽을 거리, 그러니까 이걸 스토리텔링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초의 독자층이 가장 선호하던 읽을 거리들은 역시 신문이었죠. 타블로이드 신문들. 처음에는 객관적인 사건 기록들을 전달하는 매체였을지 모르겠으나 나중으로 갈수록 점점 더 변화하게 되죠. 좀 더 자극적인 것들을 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잔혹한 살인사건 같은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더해서 농경사회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주거 형태, 즉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고 좀 더 복잡한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때문에 잔혹 사건들이 이전의 농경사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늘어나죠. 이건 사회학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농경사회에서는 그냥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평생 동안 먹고 사는 거잖아요. 매일 보던 사람들이고 매일 익히 얼굴을 알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다툼이나 알력이 생겨나도 그것이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발전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시는
알지 못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들게 되죠. 당연히 이전보다 훨씬 더 거친 대립이라든가 갈등들이 생겨나게 됐을 겁니다. 때문에 강력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이 강력 사건들을 보다 자극적인 필치로 전달해주는 신문 매체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주요한 오락거리가 됐던 겁니다. 잔혹한 사건들이 오락거리가 될 수 있느냐? 윤리적으로는 옳지 않은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요즘도 많이 그런 측면들이 있죠. 잔혹한 어떤 사건들이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일으키거나 혹은 누군가의 좋지 않은 소문이라든가 스캔들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자극으로서 다가오게 되죠. 이 측면이 훨씬 더 강했던 겁니다. 초창기에는 신문들이 가장 중요한 오락거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특별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생기죠. 왜 현실의 사건들만 우리가 대상으로 삼아야 하느냐? 가상의 사건은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견들이 나오게 됩니다. 라는 발상들이 떠오르게 되죠. 사실 이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극적인 기사란 건 어떤 면에서는 사실상 소설에 가까우니까요. 왜 우리 흔히들 그러지 않습니까? 허무맹랑한 기사 같은 것들을 보면 이건 뉴스가 아니라 소설이네, 소설. 그런 얘기를 하듯이요. 자, 비로소 이른바 이야기하는 범죄 소설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자극적인 타블로이드 신문들, 그 신문들이 다루던 잔혹 사건들을 가상으로 구성한 범죄 소설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 범죄 소설에서 크게 두 가지 장르가 분화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들이죠. 모험 소설이라고 부르는 것들. 예. 굉장히 영웅적인 주인공이 아주 잔혹한 사건에 맞서서 이 사건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그리는 것들. 때로는 굉장히 좀 생동감 넘치는 액션들, 그러니까 격투라든가 혹은 좀 총격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룬 소설들. 그리고 이 모험 소설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3세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모험들을 다루게 됩니다. 아프리카 탐험. 당시에 이제 그 식민지들이 한참 확대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탐험을 그린 소설들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익히 알지 못하는 제3세계를 탐험하는 소설들. 이런 것들 역시 범죄 소설에서 그 여러 가지 분파로 뻗어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한편으로 단순히 이런 활극 소설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의 소설들이 탄생하게 되죠. 뭐냐면 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제 과학혁명, 그러니까 과학이 굉장히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과학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거다라는 과학 만능주의에 부응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풀어나가는 이른바 추리소설이 탄생하게 됩니다. 추리소설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최초의 추리소설이라고 불리는 작품이죠. 뭘까요? 예, 바로 모르그가의 살인사건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쓴 사람은 에드가 앨런 포우죠. 상당히 훌륭한 소설과 시를 많이 남긴 작가입니다. 흥미로운 게 있죠. 포우는 원래 이 타블로이드 신문을 만들던 이 잡지의 편집장이었어요. 그 잡지를 만들던 가운데 자기가 편집장 역할도 하고 기사도 쓰고 이러는 가운데서 연재소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쓴 것이 추리소설, 최초의 추리소설이라는 모르그가의 살인사건이었죠. 포우는
모르가의 살인사건을 이전의 범죄소설과 상당히 다른 형태의 소설로 규정했습니다. 스스로가 그 소설을 쓰면서 뭐냐면 오직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소설. 그것이 바로 포우가 최초의 추리소설을 쓰면서 이 추리소설의 조건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소개했던 겁니다. 자, 포우의 이 소설이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반응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여러 추리소설들의 원형들 혹은 시조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뭐가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예. 비로소 셜록 홈즈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예. 홈즈는 포우가 규정지어 놓은 추리소설의 그 핵심적인 요소들을 상당 부분 가져오는 한편 동시에 아주 독창적인 캐릭터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방 안에 앉은 채로 자신의 이성적인 반응을 통해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해결하는 탐정. 특히나 근데 여기에서만 그친 게 아니죠. 홈즈는 실제로 이제 당대의 모험 소설의 요소들도 많이 가져왔었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홈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홈즈는 펜싱과 복싱의 달인이에요. 실제로 범인들을 때려잡기도 합니다. 이건 일종의 모험 소설적인 요소에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이식된 거겠죠. 동시에 홈즈는 그냥 단순히 방 안에 앉아서 추리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는 그 당시에 최초로 발전되어 가고 있었던 과학적인 해결 방법, 즉 추리라고 이제는 우리가 지금 약간 지금 아주 일반화가 되어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예를 들면 누군가의 발에 묻은 누군가의 구두에 묻은 흙의 성분을 분석해서 그가 어디에 갔다 왔는지를 맞춘다든가 이런 형태의 과학적인 수사 방법들도 사용했었습니다. 자, 모험 소설에서 활극적인 요소, 즉 펜싱과 격투기의 달인이라는 요소를 가져오고 거기에 당대의 과학혁명에서 과학적인 수사 기법들을 차용하고 동시에 방 안에 앉은 채로 수수께끼 같은 사건을 풀어내는 이성적인 작용을 해내는 탐정. 예.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예.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홈즈가 명탐정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유가 이런 거겠죠. 아무튼 최초의 오락거리였던 타블로이드 신문에서 이렇듯 추리소설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모험소설과 추리소설이 발전하게 됩니다. 동시에 문화적인 창작물을 살펴볼 때 우리는 좀 고민해야 하는 지점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특정한 하나의 경향이 주요하게 작용하면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추리소설은 합리주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죠. 합리주의 혹은 과학주의. 인간의 이성이 이 세상을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다. 거의 완벽하게 분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믿음들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학주의와 합리주의의 기인에서 추리소설이 폭발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물론 추리소설이 발전하게 된 계기에는 그 위에 범죄소설의 발달이 있었고 그 위에 타블로이드 신문의 유행이 있었겠죠. 그런데 합리주의와 과학주의가 이렇게 득세를 해가는 과정에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소설들이 또 한 가지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두 분야로 분화를 해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가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장르입니다. 이른바 이야기하는 SF 소설. 일본식의 번역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은 이 SF 소설들을 생각할 때
상당히 주요한 번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좀 칸을 좀 약간 띄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른바 공상과학소설, 이건 일본식의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SF 소설들이죠. 과학이 점점 더 발전하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달나라에 갈 수 있다. 두 번째, 지저세계를 탐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해저세계도 탐험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역할들에 대응하는 소설들이 나와 있죠. 예를 들면 달나라는 달세계 여행, 뭐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습니다. 해저세계를 탐험하는 내용은 해저 이말리, 해저 이말리가 있고요. 그리고 지저세계를 탐험하는 소설, 지저세계 대탐험, 뭐 그런 소설들이 있었습니다. 과학소설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학소설은 당대에 만연해 있던 어떤 과학만능주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재밌는 건 이 시기의 SF 소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익히 보고 듣는 여러 가지 SF 소설들의 원형들을 거의 대부분 만들어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외계인이 침략해 온다, 혹선전쟁이라는 소설이 있었고요. 시간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거나 혹은 좀 과거로 돌아가거나 미래로 가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타임머신이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인간이 만든 생명체가 사람을 위협하거나 처음에는 인간에게 도움이 되려고 만들었던 인간이 만든 인조 생명체가 우리를 위협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켄슈타인 같은 작품이 있죠.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미 이 당시 19세기 산업혁명기에 이미 탄생을 했던 겁니다. 어떤 면에서 과학소설의 발전은 기존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상상력들 가운데서 보다 기술적인 어떤 독창성을 얼만큼 부여해주고 그것을 납득 가능하게 보여줄 수 있는가에 좀 치중되어 있었던 경향이 큽니다. 물론 최근에 발전된 과학소설들은 그런 성취들을 훨씬 더 뛰어넘은 작품들이 많이 있죠. 아무튼 추리소설의 발전과 동시에 합리주의와 과학주의를 등에 업고 과학소설, SF소설들이 발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문화적인 산물들은 일종의 반작용에 의해서 하나의 경향이 상당히 힘을 발휘하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반드시 생기게 된다고요. 이 시기에 또 하나 발전했던 소설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공포소설들입니다. 이른바 같은 분파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고딕소설이라고 불리는 특정한 소설의 형태 역시 여기에 편입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딕소설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소설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업혁명기 직전에 어떤 귀족적인 문화들, 이 문화들을 상당히 어두운 색채로 조망한 것이 고딕소설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러한 그 경향성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약간 공포를 자극하는 형태로 소개되긴 했었죠. 근데 어쨌거나 이 시기에 합리주의와 과학주의의 산물이었던 과학주의의 산물이었던 추리소설과 과학소설 이외에 공포소설이 상당히 큰 발전이 이루었다는 게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자, 어떤 면에선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타블로이드 신문들이 잔혹한 사건들을 다룰 때는 그 사건의 어떤 신비로운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로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골 마을에서
무언가에 뜯어먹힌 사람들의 사체가 발견됐다. 거의 대부분 이런 경우는 맹수의 습격인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타블로이드 신문들은 자극적인 사건들을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좀 약간 기묘한 소문들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장에는 오래전부터 늑대 인간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다더라. 사람과 늑대를 반씩 닮은 존재를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이번에 이 짐승에게 뜯어먹힌 이 시체도 그런 존재가 습격한 건 아니었을까?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자극적인 사건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타블로이드 신문이 주도했던 특정한 방향성이 공포소설에 그대로 흡수가 됐던 거죠. 합리주의와 과학주의로, 사실은 합리주의나 과학주의로 상당 부분 많은 세상의 의문스러운 사태들을 우리는 풀 수 있다고 믿는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공포감을 갖고 있고, 그 공포가 일종의 신비적이고 환상적인 존재를 상정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종의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 일종의 두 얼굴 같은 거죠. 인간에게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그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측면 안에는 합리성과 더불어서 환상성을 자극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축이, 즉 합리성의 축이 추리소설과 과학소설에 작용하고 환상성의 축이 공포소설에 작용하게 됩니다. 산업혁명기에 폭발적으로 발전했던 서사들은, 특히나 산업혁명기에 폭발적으로 발전했던 장르물들은 바로 이 두 가지 측면에 기인하곤 했었습니다. 합리성과 과학성을 차용한 추리소설과 과학소설들, 그리고 환상성을 차용한 공포소설들. 이렇게 혁명기에는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장르들이 한꺼번에 발전하는 시기였던 거예요. 자, 재밌는 건 이 다음 지점입니다. 각각의 소설들은 분화된 형태로 규정을 짓긴 했지만, 사실 이 소설들이 탄생하게 된 모든 배경에는 현실적인 사건들이 반영되어 있었고요. 이 타블로이드 신문들은 추리소설과 과학소설과 공포소설적인 요소들이 모두 함께 혼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 전문적인 소설의 장르로 분화되었던 세 개의 장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작가들에 의해 상당히 혼재되는 형태들을 많이 띠게 됩니다.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는 이러한 장르들이 각각의 장르들 하나하나 살펴볼 생각인데요. 추리소설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는가, 과학소설은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공포소설은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가를 하나하나 장르의 역사를 살펴봄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에요. 이 시기의 소설들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홈즈 같은 경우에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니까 많은 분들이 읽어봤겠지만, 당대의 과학소설이나 공포소설들은 많은 분들이 읽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저 역시도 이 소설들을 많이 읽어봤다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이 소설들이 전달해주는 특정한 분위기 혹은 장르적인 요소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소설들에 들어가 있는 여러 요소들을 이후에 여러 서사물들이 반복해서 이야기해 왔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는 각각의 장르를 살펴보면서 이 요소들이 어떻게 반복되고 발전되어 왔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선 첫 번째로 공포물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뭐 공포물 많은 분들이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특별히 이렇게 무서운 얘기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스토리텔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지점이긴 합니다. 공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작가라면 다른 종류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대체 우리는 무엇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무엇에서 안도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수업은 혁명기의 서사들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개별 장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